사고로 잃은 막내 유품을 정리하던 어느 날, 그의 핸드폰에 승윤 씨, 나 임신했어 라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믿을 수 없는 마음에 곧바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젊은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승윤이의 죽음을 아직 알지 못한 듯 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저는 그녀가 살고 있다는 곳으로 무작정 찾아갔고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은 정말 상상조차 못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막내 아들 승윤이는 멀리 타지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 30대 중반이 넘어 갑자기 찾아와 임신인 줄도 모르고 낳았던 아이였죠. 큰아들을 20대 초반에 낳았으니 늦둥이라 해도 너무 늦둥이 나이였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15살 많은 형과 12살 많은 누나에게도 살가웠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남편과 저는 부모라 당연히 그 아이가 예뻤지만 큰아이와 둘째 아이도 막내라서 그런지 둘 다 귀여워하며 함께 키웠죠. 그 덕분인지 승윤이는 늘 밝고 명랑한 아이였습니다. 형이랑 누나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문 앞까지 달려가 형아 누나 하고 강아지처럼 달려나가 반기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셋이 모이면 온 집안이 떠나갈 듯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특히 둘째인 딸아이는 어린 승윤이를 데리고 인형놀이를 하기도 하고 같이 책을 읽어주며 조그만 엄마처럼 챙겨주곤 했습니다. 형은 학교 과제가 바쁘면서도 틈날 때마다 동생의 자전거를 잡아주고 주말이면 같이 공원에 가서 축구도 해주었고요. 남편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얘는 참 복받은 아이다 하곤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승윤이를 낳을 땐 여러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미 큰아이들도 제법 자라 손이 덜 가던 참이었고 경제적으로도 마냥 여유롭지만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알게 됐죠. 승윤이는 우리 가정에 다시 웃음을 가져다 준 존재라는 걸요. 집안이 조용해질 무렵 다시 아이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기쁨이더라고요. 아이 셋이 모여 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늦둥이라 미안했던 마음은 어느새 감사함으로 바뀌어 저희 부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승윤이가 어릴 적 형이랑 누나 사이에 끼어 나도 같이 놀래 하던 그 목소리가 문득문득 지금도 그리울 정도로 아이의 웃음소리는 저희에게 즐거움을 주었죠. 그런 승윤이가 집을 떠나 멀리서 지내다 군입대를 할 때는 며칠을 울었습니다. 멀리서 혼자 지내며 열심히 일만 하다가 군대를 가는 게 너무 안타깝더군요. 틈틈이 안부 전화도 잊지 않는 착한 아들이었지만 품에서 빨리 멀어지는 것 같았죠. 어려운 집안 형편 속에서도 스스로 독립해 성실히 살아가던 아이였기에 부모된 입장으로서 늘 대견하고 기특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 어디서든 건강하고 행복하길 마음속으로 늘 바라며 지냈고요. 저의 바람처럼 저희 막내는 항상 씩씩하게 웃으며 저를 안심시켜주는 아이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승윤이는 효자였고 자신의 할 일을 다하는 아이였죠. 하지만 승윤이가 처음부터 모든 걸 스스로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 했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치 않아 학비 마련조차 어려워 포기해야 했으니까요. 그 시기 남편이 다니던 공장이 구조조정을 겪으며 갑작스럽게 실직하게 되었고 저 또한 몸이 좋지 않아 일을 오래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버겁고 당장 내일 끼니 걱정부터 해야 할 만큼 막막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아이 학원비까지 밀려만 가는데 뾰족한 수는 없고 서로 눈치만 보며 마음속엔 말 못할 불안이 쌓여갔죠. 남편은 괜찮아, 내가 다시 어떻게든 해볼게라며 애써 웃어 보이곤 했고요. 하지만 밤마다 몰래 한숨 쉬며 휴대폰으로 구인 공고를 살피는 남편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작은 희망 하나만 있어도 숨통이 좀 트일 것 같더라고요. 막내와 나이 차가 있는 형과 누나는 그나마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느라 여유가 없었고, 막내였던 승윤이는 손을 벌릴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이 앞에서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아이는 다 알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다들 간다고 괜히 대학에 가서 뭐해. 시간만 낭비하고 돈만 쓰는 거지.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괜찮은 곳에 취직할 수 있대. 그러니까 엄마, 내가 취직해서 엄마 아픈 것도 다 고쳐줄게. 아이는 그렇게 말하더니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 준비를 시작하더군요.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보태면 부모님도 좀 더 편해지시겠지. 책상에 놓인 그 메모 한 줄이 아이의 마음을 대신한 것이라 생각하니 속상했죠. 하지만 당장 능력이 없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아이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저 지켜만 보는 못난 엄마였습니다. 남편은 아이에게 너만 생각해. 엄마 아빠는 알아서 할 테니까 라고 하긴 하더군요. 아이는 그런 남편에게도 웃어 보이며 공부하기 싫어서 그래 라고 했고요. 그러더니 정말 우리 막내 승윤이는 친구들이 대학생활을 즐기던 20살의 봄, 돈을 벌러 가겠다며 낯선 도시로 향했습니다. 수학여행 때 말고는 사는 지역을 떠난 적이 없던 아이라 걱정이 많이 됐죠. 기숙사가 있다며 옷까지만 챙겨가는데도 어찌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었는지 아이는 웃으며 가더군요. 엄마, 이제 나도 성인이야.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진짜 잘할걸? 내가 또 적응력도 빠르고 누구한테나 사랑받는 타입이잖아. 걱정하지 마. 활짝 웃으며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는 모습, 씩씩하게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것과는 다르게 막내가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처음엔 고된 일과 외로움에 매일 밤 이불을 덮고 울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 번도 집에 전화하거나 들렀을 때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거든요. 저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밝게 웃으며 나 잘 지내요. 밥도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라며 안심시키려 했던 건지 저는 몰랐습니다. 집에 온 아이의 지친 얼굴을 보고 힘들지 않은지 걱정은 했지만 아이 말을 믿었죠. 그냥 그러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그저 믿고 기도해주는 수밖에 없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아이는 혼자 외롭게 괴로움을 견디고 있었나 봅니다. 몇 달이 지나고서야 이제는 진짜 괜찮아라면서 힘들었다고 털어놓더라고요. 처음에는 기숙사에서 숨도 제대로 쉬기가 힘들더라니까. 눈치가 보여서. 그런데 이제는 다 친해져가지고 괜찮아. 밥도 잘 나오고. 씁쓸하게 웃으며 고백 아닌 고백을 하던 아이는 제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파고드는 아이를 어루만져주면서 저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그 아이가 세상 풍파를 견뎠다 생각하니 눈물만 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런 아이가 안쓰러웠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미안할 뿐이었죠.
아이는 그런 제 품에 안겨 진짜 이제는 괜찮다고, 나 일 잘해 라며 안심시키는 듯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웃어 보이는 모습이 더 속상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아파트 경비일을 구해 전보다는 아니지만 수입이 생겼고 여전히 여유롭지 못한 형편의 어미라 아이를 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귀한 내 자식의 고생 앞에서도 가난은 염치 없게 만들더라고요. 형편이 어렵긴 했지만 막내라 그런지 유난히 저와 친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를 멀리 타지로 보내놓고 제 마음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죠. 하지만 먹고 사는 게 뭐가 그리 버거운 건지 아이에게 그냥 오라고도 못했어요. 아이가 다달이 보내주는 30만 원 정도의 돈도 저와 남편에게는 컸거든요. 능력 없고 못난 부모라 미안한 마음에 아이만 보면 고개 들기도 힘들었죠. 그런 부모라도 좋은지 아이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들렀다가 갔습니다. 와서 무슨 반찬 먹고 싶다고 조르기도 하고 실컷 자고 싶다며 잠만 자기도 했죠. 그래서 아이가 오는 날에는 잘 먹고 잘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그나마 부모 노릇한다고 체면을 차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자 아이는 힘들었다고 했던 것이 언제 그랬냐는 듯 제법 사회의 일원이 되어 누구보다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더라고요. 열심히 모았다는 통장을 보여주며 지내는 고장에 방을 구할 거라 하더군요. 군대를 다녀올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도 꽤 많이 모았더라고요. 부모에게 기대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일구어가는 막내가 대견했죠. 부모의 마음이란 늘 미안함과 대견함이 함께하는 법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런 막내 승윤이가 자랑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픈 손가락이기도 했죠. 저희 아이들 셋 다 착하고 성실한 아이들이었지만 막내는 유난히 그랬습니다. 어릴 때 끼고 키운 것 말고는 제가 뭘 제대로 해준 게 없었으니까요. 좋아하는 반찬이나 해주는 무능력한 엄마라 그저 아이를 응원하는 수밖에 없었죠. 아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남편에게 항상 고맙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 안 낳아줬으면 내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 싱글싱글 웃어가며 말을 할 때는 너무 고맙고 귀한 아이를 고생시키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지는 바람에 눈물을 글썽인 적도 많았습니다. 참 효자인 아이라 존재만으로도 의지가 되던 아이이기도 했고요. 그런 아이가 하루아침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갑작스레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저희 가족의 세상을 무너뜨리더군요. 민승윤 씨 어머니 되시나요? 승윤 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화기 너머 낯선 목소리가 전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멎는 줄 알았죠. 그 순간부터 시간이 멈춘 것만 같더군요. 눈앞이 하얘지고 숨이 막혀오면서 장난 전화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잘못 거신 거 아니신가요? 라고 묻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냉정할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병원으로 달려가는 길은 악몽 같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아이가 지내던 그 고장으로 달려가면서도 머릿속에는 수백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고요. 차가운 응급실 침대 위, 온몸 여기저기 붉게 물들어 하얀 얼굴로 누워있는 승윤이를 마주했을 때
제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아이가 웃고 있던 얼굴이 떠올랐고 엄마, 나 방구했어라며 전화를 해 자랑하던 목소리가 떠올랐지만 아이는 눈도 뜨지 않더라고요. 아이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장면이 되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장례식장에서 아이 장례를 준비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이 사진을 어떻게 영정으로 골라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넋을 잃고 있는 저와 남편을 대신해 큰아이와 둘째가 진행을 해주더군요. 밝게 웃던 아이의 사진을 유리액자에 넣고 검은 리본을 다는 순간 그제야 정말로 이 아이가 세상에 없다는 현실이 와닿으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빈소를 찾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울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이 영정 사진만 봤죠. 그저 멍하게 서 있다가 아이를 마지막으로 안아보지도 못한 게 억울하고 가지마 한마디 하지 못한 게 미안해서 밤이 되어서야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관에 들어설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지마 아가. 아가 제발 한 번만 돌아와줘. 내 소중한 아가. 제 속에서 터져나온 말이었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눈을 뜨고 엄마, 나 장난이야 할까 싶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얼굴을 들여다봤지만 아이는 고요하기만 하더라고요. 장지에서 하관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남편과 저는 말없이 손만 꼭 잡았습니다. 승윤이의 이름을 부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 그날 밤엔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죠. 아이 방에 들어가서 남겨진 옷을 품에 안고 아이가 덮던 이불 위에 두어 고생했어 우리 막내. 엄마가 미안해. 그 말만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부모님 장례 때는 몰랐던 걸 자식 장례를 치르면서 알게 되더군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일은 그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움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 병원에서 들었던 말이 꿈이었으면 하고 바라며 잠자리에 들었고 눈을 떴습니다. 언젠가 다시 아이를 만나 엄마 나 고생했지 하며 안아주는 날이 오기를 그저 기다리며 저에게 남은 하루하루를 버티자는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렇게 지내다 몇 주 뒤 남은 유품을 하나씩 정리하던 어느 날이 되었습니다. 둘째 딸아이가 승윤이가 지내던 방을 비워줘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승윤이가 남긴 물건을 정리하러 갈 건데 큰아이와 다녀오겠다며 있으라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기어코 아이들을 따라 승윤이가 지내던 그 방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안아주지도 못한 아이의 숨결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싶어서요. 방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아이의 채취가 나는 것 같아 눈물이 나더군요. 저는 옷가지 하나하나 냄새를 맡고 품에 안으며 울면서 짐을 챙겼죠. 큰아이는 경찰에게 건네받은 승윤이가 사고 당시 지녔던 소지품들을 그제야 저에게 꺼내놓으며 피는 내가 다 닦았어요라더니 짐을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가 쓰던 휴대폰과 지갑, 회사 출입증이 들어있더군요. 아이의 마지막 손길이 닿은 그 물건들을 쓰다듬으니 아이와 닿는 것 같았죠. 아이 장례 때 쓰려고 핸드폰을 켰다가 꺼두었다고 하기에 제가 다시 켰습니다. 혹시나 아이가 남겨둔 다른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사고가 있기 며칠 전 저에게 며칠 뒤 집에 와서 할 말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하고 싶었던 말이 휴대폰 안에 있지 않을까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며칠 동안 저는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집중할 수가 없었거든요. 한 번도 그렇게 진지하게 뭔가 할 말이 있다고 했던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사고가 나고 나서는 승윤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 왜 그 말을 그때 전화로 바로 하지 않았을까? 무슨 어려운 일이었을까?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감정이 하루하루를 잠식해갔죠. 혹시나 싶어 아이의 방을 다시 한번 뒤져보기도 하고 메모지며 일기장도 샅샅이 살펴봤지만 별다른 단서는 없었습니다. 그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 속 흔적들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를 보낸 지 몇 주가 지났고 남겨진 물건들을 정리하며 겨우 마음을 추스르던 참이었습니다. 하나둘 정리하던 중에 그 메시지가 도착했던 것입니다. 승윤 씨, 저 임신했어요. 연락 좀 줘요. 문자를 보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려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이건 장난일 거야. 아니면 착오겠지. 처음엔 문자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승윤이에게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가졌다는 여자의 문자라니 믿기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문자에 남은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나 아이가 하려고 했던 말이 그 여자는 알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어쩌면 그 여자의 존재가 아이가 말하려던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고요. 전화를 받은 여자는 낯선 목소리에 놀랐는지 제대로 대답도 못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아이의 사고 소식을 전하자 목소리가 다급해지며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여자의 목소리는 확신에 찬 슬픔을 담고 있더라고요. 승윤 씨가 죽었다고요? 진짜로요? 그녀는 정말 아이의 사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저는 임신 이야기가 무엇인지 물었죠. 그러니까 그게 주저하며 이야기를 꺼낸 그녀의 자초지종을 들은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승윤이 생전에 사귀던 여자라고 했지만 이미 연락이 끊긴 지 몇 달 됐다고 하더군요. 승윤 씨와 헤어지고 나서 얼마 뒤에 바로 아이가 생긴 걸 알았어요. 저는 고아라 따로 상의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 애만 태우다가 도저히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기는 어려울 것 같아 승윤 씨에게 연락을 했던 거예요. 사실 연락을 하면서도 많이 망설였어요. 승윤 씨와 저는 이미 끝난 사이일 뿐인데 제가 이런 소식을 전하면 승윤 씨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도 이건 제 인생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는데 받질 않더라고요. 문자를 남기고 며칠이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답이 없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근처로 찾아가 봤지만 거기에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제가 외면당한 줄만 알았어요. 승윤 씨가 저와 아이를 외면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가 울먹이며 승윤이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그 말들을 들으며 아쉬운 마음과 함께 어떤 감정이 피어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이는 생명이었으니까요. 승윤이가 남기고 간 단 하나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니 잡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무작정
그녀가 사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녀에게 향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아이가 사귀는 여자가 있다고 말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 싶고, 고아라고 했는데 너무 막대먹은 여자면 어쩌나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잡자는 생각을 하며 그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전기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허름한 반지하 방에 그녀가 있었거든요.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방 한켠에는 쓰러진 작은 난방기 하나뿐이었고요. 이렇게 집에서 저런 애를 혼자 두고 가다니. 아휴, 이 못난 자식아. 오히려 그녀와 헤어졌다는 승윤이를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원망도 잠시. 그녀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아이 때문에 오신 거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 혼자서도 키울 수 있어요. 아이는 제 책임이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열심히 잘 키우겠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었더라도 함께 의논하려 했지 부담 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녀의 그 말에 제 가슴 한켠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우리 막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그 아이는 내 손주잖아. 우리 막내가 남긴 핏줄을 그냥 외면할 수는 없어.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올라와요. 저와 함께 온 딸아이는 반대하며 저를 막아서더군요. 엄마, 저 여자를 어떻게 믿고 집에 들여요? 승윤이 자식인 줄은 어떻게 알아요? 일단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 검사해보고 다시 이야기해요. 그녀에게 들릴까 속삭이며 저에게 말을 했지만 그녀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고개를 숙인 채로 아무 말 없이 저와 딸아이가 나누는 대화를 들으면서도 그 어떤 반박도 하지 않은 채 몸을 떨며 눈물만 닦고 있더라고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거짓이 아니란 걸요. 그래서 딸아이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다. 내 아들이 사랑한 사람이야. 그리고 저 뱃속의 아이는 내 손자야. 이걸 어찌 외면하겠니? 그렇게 그녀를 집으로 데리고 온 날 밤, 저는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조심스레 앉아있는 그녀를 보며 그동안 몰랐던 우리 막내의 삶을 상상해보려 했었죠. 며칠을 보이지 않는 환영을 쫓으며 힘들어하는 저에게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승윤 씨가 떠나기 전에요. 그 사람 저한테 손편지를 남겼어요. 혹시 보여드려도 될까요? 저에게 쓰긴 했지만 어머니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품에서 조심스레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조금 낡고 구겨진 그 봉투엔 우리 희정이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안엔 한 장의 편지와 함께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승윤이 환하게 웃으며 그녀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오랜만이더군요. 저도 모르게 손끝이 떨렸고 편지를 읽는 동안 제 눈가도 조금씩 젖어들었습니다. 편지에는 열심히 돈을 모아 엄마 아버지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쓰여 있더군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늦은 나이에 낳아서 형 누나 키울 때보다 고생을 더 했어. 그 고생한 값 내가 다 갚을 때까지 더 열심히 살아야겠지.
그래서 희정이에게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그것만 알아줘. 희정이가 나중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는 걸. 우리 부모님에게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보다 시간이 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조금만 더 우리 서로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자. 내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 저축하는 동안 희정이는 가고 싶었다던 대학도 다니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돕도록 할게. 항상 너무 고맙고 미안하게 생각해. 알지? 대신 언젠가는 우리가 결혼할 때 내가 멋지게 프로포즈 할게. 진짜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알았지? 사랑해. 편지를 읽다 보니 생전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군요. 그러다 문득 아이와 그녀가 왜 헤어졌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편지 내용만 보면 둘의 사이가 단단해 보이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녀에게 왜 이별을 하게 된 건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제 물음에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봉투를 매만지던 그녀는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죠. 사실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마치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흐려지는 게 보이더군요. 그 말이 뜻하는 무게를 알 것 같아서 저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땐 제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승윤 오빠가 저한테 늘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점점 저를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고 속눈썹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오빠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공장 다니면서 돈 모으고 가족 챙기고 제 꿈도 응원해주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버거워졌어요. 자꾸 제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면서도 오빠가 지쳐가는 게 보였거든요. 그녀는 봉투 안에서 꺼낸 사진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 저 사진 속의 웃음이 진심이 아니란 걸 느낀 날이 있었어요. 늘 저를 안심시키려고 애쓰던 그 모습이 어느 날은 마치 울 것처럼 보여서 오빠의 그런 모습을 깨달은 그날 밤 혼자 많이 울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숨을 들이켰다가 아주 길게 내쉬었습니다. 오빠는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늘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만 없어도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오빠에게 저는 또 다른 짐이 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잠시 말이 끊겼고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빠를 놓아줬어요. 오빠가 가족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저도 제 인생을 살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서 더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려고요. 그녀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고 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가끔 제가 오빠에게 헤어지자고 했던 그날을 떠올려요. 혹시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한 건 아닐까? 그때 조금만 더 버텼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요. 그래서 임신한 걸 알고도 바로 연락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무언가 생각이 난 듯 조용히 웃었지만 그 웃음은 참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했기에, 그만큼 아꼈기에 그 선택을 했다고 믿어요. 지금도요. 그녀의 말을 듣고 나니 제 가슴도 먹먹해졌습니다. 둘 다 서로를 사랑했기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게 참 슬프고도 아픈 이야기더군요. 그리고 제가 너무 못난 엄마라 자식의 사랑에 방해가 되었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하기만 해서 아이는 당연히 저희를 도우려 했던 거니까요. 아이에게 이 마음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방법도 모르겠어서 마음이 아팠죠. 엄마, 그래도 너무 성급한 건 아니에요? 며칠 뒤 집으로 온 딸아이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하더군요. 하지만 그녀를 대하는 말투에는 약간의 부드러움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딸아이도 이미 엄마이기에 그녀가 안쓰러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입덧에는 뭐가 좋은지, 다리가 부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녀의 몸 상태를 물어가며 이것저것 알려주기도 하면서요. 남편은 퇴근하는 손에 그녀가 좋아할 만한 간식거리를 사다 나르더라고요. 큰아이는 손주들 자랄 때 썼던 물건들이 몇 가지 남았다며 가지고 와 전했죠. 그런 가족들을 보며 그녀는 감격스러운 듯이 말하더군요. 승인 씨가 왜 그렇게 가족 자랑을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모두 너무 따뜻한 분들이라고 승윤 씨가 너무 자랑스러워했거든요. 항상 가족 이야기를 하면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곤 했어요. 왜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가네요. 저는 그녀의 그 말에 가슴이 스르르 녹아내리며 사무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저희를 사랑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들으니 그 아이가 너무나 그립더라고요. 제가 눈물을 글썽이자 그녀는 제 손을 잡더니 함께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며칠 후 그녀는 검진을 위해 병원에 다녀오고 돌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 아들이래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며 또 한 번 막내가 떠올랐습니다. 승윤이가 그토록 바라던 삶, 가정, 아들, 그 모든 걸 대신 지켜줘야겠다고 저는 그제야 진심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아이가 나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잠든 그녀를 바라보던 아이가 돌아서서 제 손을 꼭 붙잡고 속삭이는데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꿈이었죠. 엄마, 부탁이 있어요. 그 사람 혼자 두지 말아줘요. 잘 보살펴주세요. 저는 그런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러다 깼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베개가 더 젖어 있더군요. 꿈이긴 했지만 아이가 저에게 부탁하러 다녀간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잃고 처음 꾼 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를 품은 그녀의 뱃속의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녀는 우리 집으로 올라온 지 몇 달 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꼭 승윤이 어릴 적 모습과 빼닮았거든요. 거의 하루를 꼬박 진통하다 태어난 아이를 안고 그녀도 웃더라고요. 승윤 씨랑 너무 닮았어요. 진짜 그 사람 아들이네요. 그런 그녀의 손을 잡고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살자. 희정이만 괜찮다면 난 그러고 싶어. 그러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렇게 22살의 어린 엄마는 저희 집에서 정을 쌓으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친딸처럼 느껴졌고 저는 한편으로 다짐했습니다.
제 손자를 낳아준 그녀가 외롭지 않도록 보살펴 주겠다고 말이죠. 작은 아기가 집안을 가득 채우는 모습은 승윤이가 살아있던 그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 엄마인 그녀도 몸만 회복되면 전에 하던 미용 일을 다시 하겠다고 했고요. 저는 그런 그녀가 대견하고 기특했습니다. 마치 먼저 떠난 막내 승윤이가 저에게 선물로 남긴 사람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조용히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딘지 불안한 모습으로 눈이 벌개진 채 말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혹시 아이를 어머니 호적에 올릴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직 어린 여자가 아이를 홀로 키우는 게 부담스러워 그러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몇 달간 지켜본 그녀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리고 들려온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암이래요. 혹시라도 저에게 무슨 일 생기면 아이는 어쩌나요? 그녀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암이라니 무슨 소리야? 병원에서 정확히 뭐라고 했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하긴 했대요. 초기긴 한데 그래도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하고요. 젊어서 체력이 좋으니 완치 가능성도 높다고는 하지만 혹시라도 제가 아이 곁을 오래 지켜줄 수 없을까봐 너무 무서워요. 그 말에 저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 너도 아이도 내가 지켜.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라.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조용히 울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우는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가느다란 뼈마디와 작은 어깨가 어찌나 애처롭던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걱정 하지 마. 만약에 네가 없어도 내가 이 아이 키울 거야. 우리 손자니까. 승윤이 피가 흐르는 아이니까. 나는 절대 외롭게 안 해. 그런데 아무리 할미가 좋아도 엄마가 최고인 거 알지? 그러니까 이겨내자. 고칠 수 있는 병이라며. 그럼 고쳐서 오래오래 같이 살자. 다시 한번 다짐하듯 말하는 제 품 안에서 그녀는 말없이 더 깊이 울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뒤척이다가 조용히 일어나 아기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숨을 고르며 자고 있는 그 아기의 얼굴은 정말 막내와 똑 닮아 있더군요. 그 작은 아기를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이 아기는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이죠. 비록 막내 승윤이는 제가 지켜내지 못했지만 그 아기는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병마를 이겨낼 수 있도록 가족이 되어 함께 싸우겠다고 다짐했죠. 아빠도 없는 아기에게 엄마까지 잃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그녀와 함께 진단을 받았다는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서를 다시 한번 확인한 의사 선생님과도 긴 상담을 나눈 뒤 그녀는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긴 했지만 그녀는 한동안 망설이더군요. 아마도 어려운 형편을 걱정하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승윤이가 모아둔 돈도 있었고 사고 보상금도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기를 키우려 했지만 당장 더 급한 건 그녀를 치료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치료든 다 해주세요. 제일 좋은 걸로요. 그런 저를 보고 그녀도 결심이 섰는지 치료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나란히 앉아 그녀가 받을 검사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녀가 말하더군요. 어머니, 호적 얘기 그건 너무 부담되실 수도 있는데.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아기는 이제 내 아들이자 손자야. 걱정하지 마라. 이 집에서 내 품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어. 그런데 엄마랑 꼭 같이 자라게 할 거야. 그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에는 전과는 다르게 오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암이라는 게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녀는 생기를 잃었고 무척 괴로워하며 아파했습니다. 남편은 병을 없애라 했더니 사람 잡겠네. 안타까워서 어쩌나라며 달래지도 못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도 너무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그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미어졌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몸이 약해진 그녀 대신 아기를 업고 안고 재우며 또 한 번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너희 엄마를 지켜줄게. 또다시 자식을 잃을 순 없어. 아기를 바라보며 그렇게 속으로 되뇌었지만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치료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예견했던 항암 횟수를 다 채우지도 않았는데 믿기지 않을 만큼 기적 같은 일이었죠. 긴 치료 끝에 병원에서는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다고 했고 담당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곧 완치도 가능합니다. 회복 잘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도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한참 동안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그 눈물 속에는 안도, 감사, 그리고 두려움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살고 싶었어요. 이 아이 때문에 정말 간절했어요. 그녀의 그 말에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이 작은 아기와 아직 젊은 그녀를 또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조금씩 기운을 되찾아갔고 예전처럼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직접 이유식을 만들고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내는 모습이 참 대견했죠.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며 마치 승윤이가 다시 살아 돌아온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승윤이와 꼭 닮은 아기를 바라볼 때마다 뭉클한 마음도 들었고요. 그녀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는 게 느껴지자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실에서 아기와 놀고 있던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시 미용실에 나가보려 해요.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려고요. 몸도 조금씩 괜찮아져서 이제 다 나았으니까 저도 다시 살아보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 아기 보는 건 어머니가 도와주셔야 해요. 저 혼자 못해요. 저는 그녀의 말에 반갑기도 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네 진짜 힘이야.
네가 살아서 이겨낸 시간들을 절대 잊지 마. 아이는 내가 얼마든지 봐줄 수 있어. 내 새끼인데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런 걱정 말고 네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제 말에 그녀는 환하게 웃더니 제 팔짱을 끼며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승윤이 영정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네가 남기고 간 사람들 내가 잘 지키고 있어. 걱정 말고 하늘에서 봐. 이 손자도 네 사람도 잘 자라고 있으니까. 그 후로도 저희 집에는 작은 아기의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고 그녀는 다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사회인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큰아이와 둘째도 어느새 그녀와 아기를 마치 막내 승윤이를 대하듯 정성껏 챙기더군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영양제를 챙겨준다든지 외투 한 벌씩 사서 온다든지 하면서요. 저희 가족은 그렇게 소중한 막내를 잃은 만큼 더 단단해진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집을 나가 혼자 아이와 살고 있어요. 함께 사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너무 희생을 한다며 스스로 서보겠다고 하더군요. 멀리 이사간 것도 아닌데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문득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남은 승윤이의 사고 보상금과 승윤이가 생전에 남긴 통장을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제 아들 목숨값이라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고 그저 쥐고만 있었던 돈이었죠. 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안 받겠다고 못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아들이 하는 남편 노릇, 아버지 노릇이라고 생각하고 가져가. 우리 승윤이는 아들 노릇은 다 하고 갔어. 그래서 나는 그 돈 없어도 돼. 가져가서 아기랑 너랑 조금 더 든든하게 지내는 걸 승윤이도 분명히 바랄 거야.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울더군요. 그러더니 매달 얼마 안 된다며 돈을 저에게 보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는 진짜 엄마예요. 제가 꼭 보답할게요. 그렇게 저는 막내는 떠나보냈지만 며느리를 얻었고 손자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가끔 우리 막내 승윤이가 엄마 나왔어 하며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고 문득 아이가 좋아하던 반찬을 하다 보면 이거 승윤이가 좋아했는데 하며 손이 멈추고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완전히 떠나보낸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시간이 약이라지만 그리움은 약이 없어도 계속 밀려오니까요. 그래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승윤이 얼굴을 생각하면 이제는 눈물보다 미소가 조금 더 많아졌을 뿐이죠.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지? 네가 남기고 간 사람들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괜히 한 번씩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렇게 말하면서요. 손자는 이제 제법 커서 말도 잘하고 장난꾸러기 모습까지 꼭 승윤이를 보는 것 같아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녀석 아빠 판박이네 하고 웃으면 그녀도 옆에서 따라 웃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건강한 모습으로요. 가끔 두 모자가 우리 집에 들러 같이 밥을 먹고 한참 놀다 가기도 해요.
아이는 제 무릎에 앉아 할머니 하며 품에 안깁니다. 그럴 때면 마음속 깊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온 건 분명 하늘의 뜻이었구나.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고 서로의 삶 속에 살아있다고 느끼면서요. 막내는 제 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기고 간 사랑은 지금도 매일매일 제 곁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으며 저는 오늘도 조용히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인연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저의 소중한 아이가 만들어주고 간 소중한 인연, 그 인연을 지키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좋은 인연을 맺으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행복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